왜 사전일까? 그 다음 실험에서는 실험한 사람조차도 피험자가 뭘 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여주고 뇌에서 패턴을 얻은 다음에 이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패턴 중에 뭐가 가장 비슷할까? 그러면 통계적으로 추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빨간 사과다. 했더니 야, 이거 70-80% 맞구나 라는 것이 결론이고, 이거 UC 버클리에서 했었던 비슷한 실험인데, 이 실험에서는 사진을 보여준 게 아니고 실험자들한테 동영상을 보여준 겁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긁어와서 보여주면 당연히 실험하는 사람은 실험자가 뭘 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뇌에서 얻은 패턴, 근데 여기는 이제 훨씬 데이터가 많죠. 동영상이니까 프레임 바이 프레임 해석을 해서 추론을 해내는 겁니다. 위에 보실 게, 왼쪽에 보실 게 시험자가 눈으로 본 거고, 오른쪽에 보실 게 컴퓨터가 추론해낸 겁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대충 이거 아닐까 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아닐까 얘기해주고,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아닐까 하고 방향은 맞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브레인 리딩을 사용하면 저희가 상당히 많은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읽을 수 있고, 아직까지 피어 리뷰 수준은 아니지만 컨퍼런스 프로시딩으로는 우리가 꿈을 꿀 때 뇌에서 일어나는 활성화를 가지고 추론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사과가 등장한다, 자동차가 등장한다. 내레이션은 못하겠지만. 재밌는 실험인데, 버클리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에서 했었던 실험입니다. 시험자들이 큰 화면을 보고 비디오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단 시험자들 뇌파를 측정하는 상태에서 시험자들도 모르게 랜덤 위치에 랜덤 숫자가 랜덤 시간에 보여주는 겁니다. 뭐 7, 8, 9, 10, 10. 단 이 숫자가 1초 이상 보여준다면 우리 눈에 보이겠죠, 당연히. 이 실험에서는 한 100ms 정도만 보여주는 거죠. 아주 잠깐만. 그럼 이제 수블리미널 퍼셉션이라는 피노메논이 있어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의식적으로는.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한 뇌에서는 반응이 있습니다. 실험을 쭉 했더니 보라색, 보라색은 1, 2, 3이라고 생각해보죠. 1, 2, 3을 보여줬더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뇌에서. 검정색 7, 8, 9를 보여줬더니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험을 반복해서 이분들 머리에서 가장 반응을 보인 숫자 4개를 조합해봤더니 그게 바로 이분들의 은행 비밀번호였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뇌를 해킹한 케이스로 지금은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그 디파트먼트 오브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판례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무슨 뭘 하려고 그런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희 바닥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으로는 이런 시나리오예요. 뭐 여러분들 여행이나 아니면 출장으로 미국에 가보셨을 텐데 그 입국할 때 공항에서 우리 지문 인식하고 사진 찍잖아요. 화면 보면서 이때 이 화면에 100ms 이하로 특정 자극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IS 테러단 두목의 사진. 그럼 우리같이 선량한 시민에 대해서는 보라색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그냥 할아버지잖아요. 모르면. 근데 중동에서 어느 분이 오셨는데 갑자기 그 사진을 보면서 난리가 난다. 그럼 충분히 수상하다는 거예요. 왜 알지? 왜 의미를 부여하지? 브레인 리딩을 저희가 다른 개념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일본에서 한 유명한 실험입니다. 시험자가 MRI 안에서 묵집바를 하는 거예요. 묵집바 할 때 패턴이 다릅니다. 뇌에서.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건 묵집바를 상상만 해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찌를 상상하면 찌를 해서 물론 그냥 찌하고 내면 되는데 다음은 쉽죠. 로봇한테 그냥 찌를 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오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두 가지 실험인데 이거는 하버드 MGH에서 한 거고 이건 브라운 대학교에서 비슷한 개념을 한 실험입니다. 두 분 다 이분은 유전병, 아마 이분은 교통사고로 척추가 지금 신경세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신 마비되신 분들이에요. 뇌는 멀쩡하잖아요. 두 분 다. 그러면 이분은 팔을 움직이겠다는 걸 상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신경세포에서 신호를 읽어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다음에 로봇 발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매우 작네요. Oh my goodness. Wow.
밑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요. 상상돼서 팔을 드는 거예요. What's going on in your mind as you're moving this arm around? What are you thinking? Okay, the best way to explain it is raise your arm. Uh-huh. Yeah, now what did you think about when you did that? Well, not very much. I do it all the time. Exactly, it's automatic. Is that hard work? Are you having to concentrate? No, it was hard work getting there. It's so greatly to go up and down. 그래서 모든 기기에는 메카니컬 스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림이 없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실 그거예요. 저분이 이제 생각을 해서 팍 움직이는데 기자분이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때는 그냥 손 들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외계인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귀찮게 2시간 동안 정확하게 어떻게 팔을 드는 건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알고리즘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돼요, 사실.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 안에 있는 정보 중에서 몇 가지 정보는 언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의 수도는 어디죠? 파리. 그건 지식이에요. 근데 팔을 드는 것도 사실 지식이죠. 분명히 그 팔을 드는 방법은 우리 뇌 안에 있습니다. 뭐 힙들 7번, 8번, 9번은 이때 잡아 당기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스파이크를 뭐 30번 하고 얘는 어떻게 하고. 근데 우리가 그걸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분명히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들을 우리는 직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인투이션이라는 건 새로운 클래스의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unstructured information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알고 판단하고 할 수도 있는데 나 자신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피겨스케이팅 잘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말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연습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워런 버핏도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잘하세요? 하면 그냥 또 직관이라고 그럴 거고 이세돌 구단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물어보면 어느 한순간엔 인투이션이에요. 근데 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가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는 정보지만 말로만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조금 후에 보실 그 딥러닝 기계는 상당히 많은 unstructured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기계한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되겠죠. 우리가 뇌를 연구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뇌가 머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뇌가 머리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뭐 당연히 뇌는 머리 안에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깊은 철학적인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뇌는 현실을 직접 경험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뇌에 뭐 발이 달려서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고 뇌는 두개골이라는 어둠컴컴한 감옥 안에 평생 갇혀 사는 1.5kg짜리 고깃덩어리죠. 얘가 세상을 직접 보는 게 아니고 눈, 코, 귀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데이터는 패턴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그 패턴을 얘도 뭔가 머신러닝을 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눈, 코, 귀를 통해서 정확하게 뇌로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아무 얘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세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눈, 코, 귀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뇌로 들어오면서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는 본질적으로 눈, 코, 귀에서 들어온 오리지널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본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해석을 하는 겁니다. 포토샵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포토샵 이펙트들은 우리가 보통 착시 현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유명하잖아요.
이 서클하고 이 서클이 사실 크기가 똑같은데 주변이 크면서 작게 보이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월급을 똑같이 받아도 주변 사람들이 더 월급을 많이 받으면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이 가난하면 되게 신나요, 사실은. 비슷하게 여기서도 이 약이 똑같지만 컨텍스트를 통해서 달라지고 여기서도 사실 이 노란색하고 파란색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만 배경이 있는 순간 약간 zigzag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게 사실 똑같다라는 걸 알고 봐도 착시 현상에 빠집니다. 이거는 인베디드 솔루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유명한 착시 현상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서클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아마도. 이건 지금 JPEG 파일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는 애니메이티드 기프 파일 만들 줄 몰라요. 아마 이 까만 점에 집중하시면 서클이 움직이지 않을 텐데 사실은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망막에서는 움직임이 없다고 전달되겠지만 뇌는 눈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패턴은 뭔가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움직임 있을 때 보이는데 하고 근데 눈에서는 움직이는 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눈은 어차피 벤트리스가 아주 좁은 기계니까 내가 모르겠다 움직여 하면 우리 눈은 신나게 보여요. 재밌는 착시 현상이죠. 유명한 그림이죠. 다들 아시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그림은 그냥 한 30초 동안 아주 집중해서 가운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냐면 한 10초 정도, 20초 동안 그 자극이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흔들리죠. 저희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지금 한 10초 경험한 과거의 정보가 나의 인식과 지각을 이 정도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저희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0년 동안 경험한 정보가 내 인생에 얼마만큼이나 영향을 줄까? 엄청난 영향을 주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저도 한국을 당연히 서포트하죠. 왜 그런 걸까요? 그게 객관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죠.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제 뇌 자체가 대한민국 정보 위주로 만들어졌다는 그 이유뿐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런 이펙트, 과거의 경험이 현실을 인식하는 데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단순한 예제로 보여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짐작을 할 수뿐이 없다는 거죠. 뭐 실험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데려다가 랜덤으로 100명 데려다가 랜덤 나라에서 키워주면 당연히 그 나라 국민이 되겠죠. 할 수는 없는 실험이겠죠. 뭐 유명한 예제죠. 작년에 유명했었던 거죠. 자, 이 그림에서 지금 이 옷의 색깔이 검정색,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금색, 하얀색으로 보이시는 분들. 네. 정말 신기한 게 제 눈에 분명히 검정색, 파란색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예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했더니 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지금 금색, 하얀색인데 하고 저희 한참 싸웠고 미국에서 어느 부부는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이혼했다고 그래요. 왜 검정색은 금색이라고 거짓말하냐?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숨기는 거 뭐 있냐? 하고 싸우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해석은 해볼 수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대부분 인식, 지각, 믿음, 기억, 감성은 착시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착시현상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오리지널 데이터에 플러스 알파로 뇌에 포토숍 해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해석 없이 우리는 세상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여러분 옆에 있는 뭐 친구나 동료나 교수님을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어떻게 생겼는지. 인사를 해도 되고 저를 봐도 되고. 현대 뇌과학에서 얻어낸 가장 재밌는 결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망막을 관찰해보면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광자들의 확률 분포가 없습니다. 사실. 색깔, 형태, 입체감은 뇌가 만들어낸 착시현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존재하겠죠. 무언가가 들어와서 뇌가 해석을 끝낸 결과물을 지금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인풋이 아니고 아웃풋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풋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 알아본다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해석이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뇌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른 계산이 일어날 거고 다른 계산이 일어나면 해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고양이나 개는 색깔을 잘 못 봅니다. 다양한 빛으로. 그럼 고양이나 개들 눈에는 세상이 흑백이나 모노크롬으로 보이겠죠.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박쥐 같은 경우는 세상을 초음파로 보잖아요. 초음파로 본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 박쥐도 분명히 날아다니고 번식하는 거로 봐서 얘네가 자는 없겠지만 뭔가는 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 뇌 안에 10에 15승 되는 시납스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 중에 3분의 1은 유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 3분의 1은 어렸을 때 결정적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머지 3분의 1은 랜덤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100% 동일한 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쌍둥이도 아닐 테니까 유전적인 차이가 있고 환경도 달랐을 거고 랜덤은 어차피 랜덤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조금씩 다른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논리에 따라서 우리 눈의 세상이 매번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신기하죠. 아니 우리 눈의 세상이 매번 다르게 보이는데 왜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산다고 생각을 할까? 아주 유명한 착시 현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빨간 사과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빨간 사과라고 그러실 거예요. 빨간 사과같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 눈에 보이는 사과의 색깔은 완벽한 빨강은 절대로 아닙니다. 255, 00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애매모호한 쉐이딩도 있고 그레디에이션도 있는 색깔입니다. 문제는 제 눈에 보이고 제가 기억할 수 있고 제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단어 빨강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노준영 교수님 눈에는 이 색깔이 제 눈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근데 역시 가장 가까운 단어가 빨강이다 보니까 제가 빨간 치워하면 빨갛다고 대답해서 우리가 야 우리 오늘 소통 잘하는구나 하고 핵심은 알고 보니까 언어의 해상도가 인식의 해상도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상당히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와 높은 해상도로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을 원투원 매핑, 언어 매핑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매니투원 매핑을 해야 됩니다. 인식의 한 인터벌이 하나의 언어의 애톰으로 매핑되다 보니까 거꾸로 표현된 단어를 가지고 인버스로 저 사람 머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낼 수 없죠. 가우스의 인버스 문제죠. 당연히. 이 팩트, 언어의 해상도가 인식의 해상도보다 낮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인공지능, 딥러닝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다양한 개들의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는 200ms 지나면 개라는 거 알아요. 3살짜리 어린아이도 하죠. 아니 2살짜리 어린아이도 하죠. 그런데 기계가 이 물체를 개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계한테 개란 무엇인가를 설명해줘야 됩니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 설명하는 사람이 답을 알고 있거나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알고 있는 답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호체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수학이 될 수도 있고 논리가 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기호체제가 필요합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 시절에 제가 한 2000줄짜리 프롤로그하도 그 코드로 계란 뭔가를 표현해 본 것 같아요. 한 200년 전 얘기입니다. 제 학부 시절이니까. 이런 식으로 했겠죠. 첫 번째 줄, 계란 다리가 4개다. 물론 또 다리가 뭔지도 정해줘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다리가 4개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대부분 동물이 다리가 4개니까 그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2000줄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화재 로직 쓰고 어쩌고저쩌고 한참 하면 기계가 이 동물을 잘 알아봅니다. 문제는 다른 동물들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다른 개들은. 결론은 개 같은, 고양이 같은 unstructured 정보의 핵심은 이 정보들은 하나의 특정이나 프로토타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무한의 멤버를 가진 집합입니다. 문제는 개는 수백, 수천 종의 종이 가능하고 뛰어다니는 애, 걸어다니는 애, 밥을 먹는 애, 꼬리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흔드는 개들이 다 다르게 생겼다는 겁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아주 보편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녀석들이 믹싱되고 디스트리뷰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같은 멤버와 그룹 멤버 애들이 포함이 안 돼요. 보편성과 구체성은 또 인버스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동시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기호를 통해서는 스트럭처드 데이터
데이터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수학 같은 거, 세상에 있는 대부분 정보나 지식은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게. 결국 우리가 개하고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는 기계를 못 만든 게 개는 뭐고 고양이는 뭔지를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이걸 어떻게 풀까? 분명히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개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준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어느 부모도 3살짜리 어린애를 데려다 놓고 개란 이런 논리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쩌고 저쩌고 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는 기호를 통해서 세상을 배운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학습했다는 거예요.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어차피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면 기계에게 학습 기능을 주자는 거죠. 이게 기계 학습인 거죠. 머신 러닝. 기계 학습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겠지만 뭐 알파덕 덕분에 아주 유명해진 딥러닝 방법의 원리는 이런 거죠. 예전 같으면 고양이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양이를 진짜 표현해줬습니다. 룰을 이렇고 저렇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에서는 수천만 가지의 베리에이션이 있는 고양이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 안에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가장 스파스하게 압축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인공신경망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한 10층 정도 됩니다. 뇌를 모방했기 때문에 뇌는 한 10층 정도가 있거든요. 아래층으로 가면 갈수록 아래층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가까운 층입니다. 이 녀석들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가장 작은 유닛에서 일어나는 픽셀 하나라고 그냥 생각해 봅시다. 이 녀석은 다른 것엔 하나도 관심이 없고 한 픽셀에서만 일어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픽셀을 1000만 번 보면 자신이 경험한 데이터를 스파스하게 압축하는 겁니다. 뭐 아이게트 펑션,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 픽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다들 픽셀 전문가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픽셀 전문가, N개의 픽셀 전문가들이 N-K의 더 큰 커널 전문가로 보내주는 거예요. 2 곱하기 2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들은 세상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픽셀 하나가 4개가 전달해준 정보를 가져서 얘는 2 곱하기 2 전문가가 됩니다. 4 곱하기 4 전문가, 8 곱하기 8 전문가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맨 나중에 있는 녀석은 전체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2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층수로 올라갈 때마다 얘네들이 찾아내는 표현이 점점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픽셀, 그러다 좀 더 추상적인 정보, 더 추상적인 정보. 두 번째는 이 개념을 사용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시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왜냐? 아래층에서는 변화가 빠르거든요. 픽셀 하나에서 보면 확 지나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당히 빠른 템포럴 다이내믹스를 가지지만 위로 가면 갈수록 다이내믹스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상적이고 시야가 넓어지고 시간이 느려집니다. 단 디테일들은 사라지는 거죠. 결론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층마다 그럼 도대체 얘네들이 찾아내는 스파스한 표현이 뭘까 보면 어느 한 순간 갑자기 고양이 전문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데이터에서. 어느 한 순간 사람 얼굴 전문가가 생기고 솔직히 정확하게 이 녀석들이 왜 하필 여기서 나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방법이기 때문에. 단 아주 라지 스케일로 가고 예를 들어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고리가 시납스가 될 텐데 웬만한 거 학습하려면 시납스가 한 2천만 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해야 될, 최적화해야 될 시납스 값이 한 2천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GPU 서버들 몇백 대씩 갖다 놓고 때리는 거죠.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 딥러닝이라는 방법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단 뉴럴 네트워크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 3층을 넘어버리면 학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왜냐? 뉴럴 네트워크 히스토리를 기억하시겠지만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건 뻔해요. 처음에 고양이를 보여주고 처음에는 시납스 값들이 랜덤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프로세싱해서 답을 내지만 고양이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랜덤이겠죠. 그럼 선생님이 고양이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이 만든
만들어낸 틀린 값과 선생님이 얘기해준 정답하고의 매트릭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그 매트릭 디스턴스를 체인 룰을 통해서 뒤로 역전파하는 거죠. 계속 미분을 하면서 역전파하면 그 에러의 매트릭 디스턴스에 프로포셔널하게 시납스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은 첨단본 보면 그 어느 고양이가 나와도 고양이가 답이 나와요.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백프로파게이션 방법인 거죠.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쭉 해보니까 층수가 3층 넘으면 요 에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레디엔트 정보가 될 텐데 얘네들이 사라져 버려요. 0이 되거나 익스플로션에서 인피니트로 가거나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층수가 3개면은 복잡한 정보를 학습 못합니다. 이 앱스트랙션 레벨이 너무 낮기 때문에 1980년대에 많이 하다가 20년 동안 죽은 거죠. 드디어 2006년에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N층의 신경세포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죠. 어떤 방법이냐? 정말 너무너무나 스투핏한 방법이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었던 방법인데 그건 뭐냐면 시스템 전체를 학습하기 전에 예습을 하자. 1층, 2층 얘네만 따로하고 3층, 4층 따로하고 5층, 6층 따로하고 이런 식으로 미리 예습을 해놓으니까 그레디언트가 거의 0에 가까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가 학교에 와서 어려운 수업을 들을 때 미리 예습하면 수업 때 잘 이해 못해도 또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에 완성이 됐고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이 방법들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오버피팅이 있습니다. 학습한 데이터는 아주 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새로운 예제를 하면 추가를 잘 못해요. 얘네들이. 너무 피팅을 타이트하게 해버리는 바람에 이 문제는 새로운 레귤라리제이션으로 풀었고 2012년에 발견됐습니다. 드롭아웃이라고 학습하다가 랜덤으로 신경세포를 죽여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언더피팅 해버리면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제대로 하더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N계층의 신경세포망을 리브랜딩으로 딥러닝이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뉴럴 네트워크는 3층까지의 뉴럴 네트워크를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층수가 더 높아진 건 딥러닝입니다. 한 두 가지 문제를 푼 거죠. 동시간 결국 이 방법이 제대로 된 게 3년 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 놀라운 거죠. 이 3년 안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게. 두 번째는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빅데이터가 생겼죠, 드디어. 10년 전까지만 해도 고양이라는 물체를 찾으면 한 몇천 개 나왔을까요? 근데 지금은 몇 천만 장의 몇억 개 사진이 나온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호모사피엔스 역사상 처음으로 현실하고 거의 비슷한 통계학적 수준의 복사판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학적으로 거의 비슷하니까 이걸 가지고 복사판으로 학습을 시켜도 현실에서 학습한 거하고 거의 퍼포먼스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사판을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페이스북 무료로 사용하지만 이 세상에 무료가 어디 있겠어요? 돈만 안 내는 거고 매번 우리가 사진을 올려주는 때마다 페이스북 딥러닝 기계의 학습지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진 올려주고 레이블링 할 때마다 돈을 받아야 되겠죠. 마지막 이노베이션은 GPU. 드디어 이제 효율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디어는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몇십 년 된 아이디어인데 드디어 되고 데이터가 많아지고 컴퓨테이션이 되다 보니까 한 3년 전부터 갑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4년 7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드디어 동물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진짜 개를 데리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Hannah, what kind of dog is this? Could you take a picture for me? Anyone care to guess what breed of dog this is? Ridgeback? Let's see if Cortana agrees with you. I believe this is a Rhodesian Ridgeback. 와,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리면 인공지능 연구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분 대단하다고. 왜 나와서 보여주고 있나? 그렇죠. 하나도 대단하지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2013년까지 컴퓨터 비전은 표준 개, 표준 자세, 표준 위치, 표준 조명 아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잘 알아봅니다. 꼬리 흔들면 조명이 달라지면 못 알아봐요. 완전히 피처 스페이스에서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방법을 모르면 특히 IT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방법을 알면 더 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건 제 학생들하고 제가 만든 그 딥러닝 시스템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진을 찍고 한 3초 정도 시간이 걸렸잖아요. 저희는 이제 1000가지 물체를 실시간으로 알아봅니다. 뭐 보여주면 마우스라고 저 인식하고 돌려놔도 인식하고 색깔을 바꿔도 인식하고 크기를 바꿔도 인식하고 그러니까 아이팟 전문가가 된 겁니다. 얘는 돌려놔도 인식을 하고 뒤집어도 인식해요. 못해요. 근데 뒤집은 걸 많이 보면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진짜 학습 데이터 디펜던트인데 지금은 우리는 다 프론트만 봤어요. 이거 재밌는데 보시면 골프공이라고 했다가 멀리서 보니까 탁구공이라고 했어요. 재밌는 건 저희가 지금 한 1000가지 물체를 인식하는데 IoT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인간이 한 3,4천 가지 물체만 인식하면 그럭저럭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백과사전에 수백만 개 단어가 있지만 대부분 전문 용어고 3,000, 4,000, 5,000 개까지만 구별하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살 수 있다. 1000가지 물체를 가지고 실험실에 있는 건 다 알아보고 실험실에 없는 물체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진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레드폭스라고 잘 알아보고 시츠라고 그랬다가 틀리구나 하고 엽셔 테리어라고 바꿔주고요. 이거는 페르시안 캣이라고 잘 알아보고 이거는 에스키모 독이라고 잘 알아봅니다. 구글에서 2014년 8월달에 소개한 건데 이제 2014년부터 기계가 사람보다 얼굴을 더 잘 알아봅니다. 기계와 사람과 알파고의 대결은 사실 이미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나온 게 아니고 3년 전에 얼굴 인식 기계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또 물체 인식에서도 이겼고 여기서는 구글에서는 이제 상황 인식을 하는 겁니다. 새로 보여준 비디오를 틀어주면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라고. 프리라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농구 게임이라고 잘 인식하고 이거는 휠체어 농구 게임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딥러닝을 리딩하시는 교수님들이 3분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유명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2013년 구글로 옮기셨습니다. 구글이 제일 잘해요. 지금. 뉴욕 대학의 얀 레이큰 교수님 2014년 페이스북으로 옮기셨고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루 옹 교수님 2015년 5월달 중국 바이드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회사들이 아주 대단히 잘하고 있고요. 2014년 12월달에 아주 재밌는 걸 구글이 소개했는데 사진을 보여주면 이제 사진을 인식하잖아요. 당연히. 여기다 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 좀 달면 글로 이 장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진을 올려놓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지하철 안에서 조그만 키보드로 누가 뭘 했다고 레이블링하는 건 귀찮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게 올려놓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레이블링을 해준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간다고 분명히 하키 게임이랍니다. 이건 소문이기 때문에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2020년, 그러니까 3년도 안 남았네요. 동경올림픽에서 일본 딥러닝 학자들이 몇몇 경기를 무인으로 중계하겠다고 합니다. 뭐 중계 뻔하잖아요. 카메라 열 때 장면을 박스로 보내면 아나운서하고 해설자가 화면 보고 인터넷 찾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계가 장면을 다 알아보거든요. 그럼 내레이션 하는 능력만 있으면 자동으로 중계할 수 있겠구나. 이게 5년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0년 안에 확실히 가능할 겁니다. 현재 정말 최신 결과인데요. 2015년 11월 3일 내레이션 하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브렉스루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LSTM이라고 롱 셔터 메모리라는 80년도부터 있었던 방법인데 이거를 딥러닝에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LSTM 네트워크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메모리가 있어서 센텐스가 길더라도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사실 이거 사용은. 페이스북 솔루션은 사진을 올려놓고 뭐 어린아이가 목욕탕에서 이빨 닦는 장면이죠. 남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가 사람입니다. 그럼 기계가 여자 목소리로 대답을 해줍니다. Is there a baby in the photo? Yes, Where is the baby standing? bathroom, What is the baby doing? brushing teeth.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별거 아니지만 저희가 이해를 했어요. 아, LSTM 네트워크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페이스북에서는 이미 넷플릭스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제 협업하겠다고 어나운스를 했는데요. 인간이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우습게도. 혼자, 여러 명이.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영화 보면 편한데 좀 우울하잖아요, 사실은. 외롭고. 친구들하고 같이 축구 경기 보면 아주 재밌지만 또 귀찮아요. 냉장고에도 맥주도 마셔버리고. 그런데 컨텐츠의 인공지능 LSTM을 통해서 오그멘트
컨텐츠가 된다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하게 나 혼자서 보다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배우 누구지? 저 축구 선수 누구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가자면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축구 경기는 당연히 메시하고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시는 자신의 목소리하고 자신의 그 대화를 녹음으로 또 팔면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명인이나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그런 분들 셀레브리티하고 저희가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콘텐츠를 즐기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같은 날 구글에서 소개한 스마트 리플라이인데요. 역시 또 LSTM을 사용해서 긴 문장을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덕분에 이메일을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11월 22일 생스기빙 파티 때 우리 집에 올래? 라는 이메일을 받으면 사람이 읽는 게 아니고 기계가 읽어서 그 다음에 초이스만 줍니다. 간다 안 간다 모르겠다. 그럼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서버가 지금 뭐 망가졌다 하면 내가 고치겠다 이미 고쳤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세만틱 필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팸 필터들은 포멀, 룰 베이스드 또는 신타틱 스팸 필터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지워라. 뭐 나이제리아, 롤렉스, 뭐 당연히 룰 베이스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가끔 보면 세만틱, 컨텐츠적인 스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안 봐도 되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다 읽어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LSTM이 대신 읽어서 소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개인적인 이메일은 예를 들어서 회사 차원에서 다 블록하고 집에서만 읽도록 그때만 열려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열심히 동화책들을 학습 데이터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화책을 인식하는 LSTM을 만들고 있고 이건 한 2주 정도 된 결과인데요. LSTM을 사용해서 프렌즈 아시겠지만 시트콤 있잖아요. 자, 프렌즈 같은 거의 핵심이 이게 워낙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에피소드들이 엄청 많고 데이터가 많다는 거예요. 프렌즈의 모든 대본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새로운 대본을 만들어낸 거예요. 얘가 없었던 프렌즈 에피소드 읽어보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프렌즈는 잘 안 보지만 심슨스 뻔하거든요. 우리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 심슨스가 중국 간 얘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실 만들 수 있거든요. 바트는 또 사고 칠 거고 리사는 뭐 삭소폰 불면서 나올 거고 호모는 또 머리 다칠 거고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한 몇 주 정도뿐이 안 됐고 핵심 기술은 역시 딥러닝의 LSTM을 융합하는 방법. 아주 긴 스트링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너러티브 딥러닝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나왔죠. 딥마인드. 아시다시피 2014년, 이제 2012년인가 세워진 영국 스타트업이고 직원이 20명, 30명 될 때 2014년 1월 달에 구글이 한 5천억을 정도 인수를 했죠. 이 작은 회사를 구글이 왜 이렇게 거금을 주고 인수를 했을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너무 유명해지신 분이지만 데니스 하사비스, 파운더죠. 이분은 예전부터 영국에서 천재 중에 천재로 유명했었어요. 뭐 체스 프로듀서였었고 비디오 게임 해커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 전공하고 또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서 팡셔널 MRI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분이에요. 저 배경이 거의 비슷한데 이분은 5천억을 버셨고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CT에 와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다르게 꼬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하신 분이에요. 저번 주 금요일에 그분들 카이프도 왔었어요. 봤어요. 저는 그래도 5천억 있잖아요. 저는 없어요. 더 중요한 이유는 딥마인드가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개발한 거잖아요. 보상학습 방법. 이 보상학습 방법이 얼마나 대단하면 2015년 2월달에 네이처 커버스토리였죠. 지금까지 딥러닝은 고양이 사진 1000만 개, 목소리 몇백만 개 집어오면 고양이 전문가가 되는 거였잖아요. 여기서는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바로 보상이 금방 오지 않은 겁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보여주고 답이 틀리면 우리가 고양이라고 얘기해서 매트릭 디스턴스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미디어트한 피드백인데 상당히 많은 액션,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앉아있잖아요. 왜 앉아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있다고 당장 좋은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10년 후에 뭘 하겠다. 그러면 거꾸로 오는 거잖아요.
10년 후에 내가 유명한 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성적을 잘 받으려면 성적을 잘 받으려면 수업을 들어야 되고 수업을 들으려면 어쩌고 저쩌고 아주 먼 미래에 있을 보상을 가지고 역으로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행동과 보상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학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항상.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도 똑같죠. 아침에 7시, 8시에 날씨도 춥고 겨울인데 아빠가 그 바깥에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가는 선택을 본 아이는 5살짜리 아이는 그 아빠의 행동은 실수입니다. 지금 춥고 눈도 오고 지금 만화 영화도 TV에서 하는데 왜 나갈까? 아빠는 물론 먼 미래를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먼 미래를 예측하면 지금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 못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고가 둘 때마다 해설자들이 다 실수라고 그랬어요. 왜냐? 사람은 5살이거든요. 알파고는 아빠고. 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미래를 생각해서 보상을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 자체는 이분들이 만들었고 첫 번째 예제로는 비디오 게임 전문가를 만든 거죠. 비디오 게임은 벽돌 게임입니다. 아타리 브레이크아웃. 우리가 어렸을 때 다 했었던 거죠. 처음에 기계는 이 게임을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바가 있다는 것만 알고 이걸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 알고 목표는 무조건 스코어를 올려가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학습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셀프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100 games. So you can see it's not very good, but you can see it's sort of understanding slowly. You can see it's kind of understanding what it's supposed to be doing. It's trying to move towards the ball. So after an hour of training, it's about 200 games. So now you can see it's quantitatively better. It's getting the ball back around 30-40% of the time. It's still not perfect, but it's getting measurably better. Now after 2 hours or 300 games, it's better than any human can play this game. So it never misses the ball, even when the ball comes back at very fast vertical angles. So then we thought, okay, that's pretty good, but let's just leave it training for another 2 hours, see what happens. And then this amazing thing happened. It sort of worked out lots. Also, actually dig a ton of and then it sent the ball round back. 사실 저게 대단한 거예요. 벽돌 깨기의 장인은 벽돌을 하나씩 깨지 않고 터널을 깨고 스스로 깨지게 하는 건데 그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거를 휴리스틱스로 가르쳐 줬을 거예요. 스스로 학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연히 바둑을 딱 1년 후에도 풀었고 또 한 번의 네이처 카버 스토리를 냈죠.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궁금한 건 있어요. 아니 얘네들이 아타리 게임 들고 바둑 들고 지금은 스타크래프트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구글이 비디오 게임 잘하는 회사를 5천억 주고 인수했을 리는 없잖아요. 아니 돈은 어떻게 벌려고 그럴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뭐냐면 비슷한 보상 학습 방법을 통해서 월스트리트 최고 투자자의 뇌를 매핑하겠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 같은 분한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투자를 잘하세요? 설명해 주겠죠. 책도 쓰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워런 버핏의 책을 100% 모방해도 그것만큼 성과 못 내잖아요. 왜냐? 워런 버핏도 본인이 머리 안에 알고 있는 투자 비법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상당한 부분은 인투이션입니다. 단 투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에서 사람들 화면 8개 갖다 놓고 타임시리즈 보면서 선택을 할 텐데 그 결과가 결국은 바깥에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만 가지고 잘 학습을 하면 사람보다 트레이더보다 훨씬 더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다 아시는 거니까. 참고로 페이스북도 비슷한 걸 만들고 있죠. 페이스북에 다 포레스트입니다. 재밌게도 구글 논문이 나오기 3일 전에 저커버기 본인 블로그에 페이스북에서 바둑을 거의 풀었다 발표를 했었어요. 3일 후에 이제 네이처 논문이 나왔죠.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알파고하고 다포레스트하고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 모릅니다. 사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다포레스트. 뭐 이건 보셨으니까 제가 스킵할게요. 아마 제임스 하사비스가 그 카이스트에서 다 보여줬을 거고 왜 바둑이 이렇게 잘하는지 체스는 이렇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브루트 포스는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프로 기사들은 트리서치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프로 기사들이 트리서치한 걸 다 가지고 학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유럽 챔피언이죠. I see, maybe I'm right. It's why for another game I fight all the time. 5번을 다 다른 스타일로 했는데 다 졌다는 거죠. Now it's a computer. Now it's a computer. But I lose all the game. 그런 식으로 아시다시피 3월 9일에 시작했고 제가 이거를 제가 한 예측이 다 틀렸어요 사실은. 제가 2주 전까지 강연할 때 3월 9일 날 하고 제 생각에는 아직은 이세돌 구단이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졌잖아요 어쨌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당연히 저만 잘못 생각한 게 아니고 모든 대부분 딥러닝 전문가 또 모든 전문가들이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예측은 당연히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알파고는 사람을 잘 알았지만 학습을 했으니까 사실 우리 사람은 알파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1월 28일 나온 논문이고 그 다음에 2015년 10월 달에 그 중국분하고 했었던 대국입니다. 5번에서 5번 알파고가 이긴. 그런데 그 당시 판후이하고 한 결과를 보면 그 판후이는 우리나라 뭐 프로 기사 수준으로 보면 아마추어래요 사실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파고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때.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그걸 보고 판후이보다 한 2배 정도 잘하는 기계니까 자신하고는 정말 이건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지면 이번에서 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진 게 판후이보다 조금 더 잘한 알파고가 첫 번째 대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세돌 구단보다 못하는 이세돌 구단보다 좀 더 잘했어요. 근데 이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정말 잘했어요. 근데 알파고는 또 잘하는 이세돌 구단보다 좀 더 잘했어요. 결국은 사실 우리는 알파고의 진정한 실력을 모르는 거예요. 알파고는 상대방보다 조금만 더 잘하는 겁니다. 왜냐? 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기기만 하면 되고 더 이상으로 이기는 건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랑 같으면 통쾌하게 크게 이기지만 얘는 통쾌하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결국 우사인 볼트가 초등학생하고 달리기 할 때 초등학생보다 좀 더 빠르게 달리고 고등학생하고 다를 때 고등학생보다 좀 더 빠르게 달리는 걸 보고 아, 저 정도구나라고 우리가 다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알파고를 직접 코딩한 데이비 실버라는 그 UCL 기계 학습 전문가 친구가 있는데 뭐 물어봤었어요. 니네 생각에 어떠냐 했더니 대결하기 전에 상당히 판후이하고 할 때보다 더 잘한다. 근데 아직 그 구단 실력은 아니고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3대2 또는 2대3일 거라고 본인들은 예측을 한다. 뭐 저는 그걸 솔직한 발언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저한테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알파고를 프로그래밍 한 사람도 사실 알파고의 진정한 실력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고는 테스트한 것보다 좀 더 잘하는데 최고로 잘한 케이스가 지금 이세돌 구단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잘하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도. 결론은 채택도 당연히 실험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토픽인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피카소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야, 컴퓨터는 있을만하다. 왜냐? 컴퓨터는 맨날 답만 준다라는 거예요. 정답만. 정말 그럴까요? 재밌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답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딥러닝으로. 딥러닝 기계 기억하시겠지만 사물을 스파스하게 압축된 표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적인 차원에서 항상. 그렇다면 아래층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상당히 왜곡된 답들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딥러닝 기계가 제 얼굴을 보는데 제 머리카락을 본다. 그럼 얘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로는 시커먼 픽셀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 검정 고양이일 수도 있고 석탄일 수도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딥러닝에서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그 소프트맥스 같은 거로 보팅을 합니다. 그 보팅을 통해서 가장 라이클리한 캔디데이트를 찾아내는 건데 새로운 뭐 딥드림이라는 방법에서는 왜곡된 값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얘가 아주 괴상망측한 답들을 내기 시작하는 거고 요 왜곡된 값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 기반으로 왜곡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동물을 인식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보여주면 원래는 글쎄요 뭐 사람도 인식하는 거니까 사람, 배경, 뭐 수염난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왜곡을 시켜놓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 뭐 새, 양, 개.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를 가지고 이게 앰플리피케이션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요거를 하는 이유는 뭐 재밌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건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정신분열 환자들 중에 그 헬루시네이션의 그 기반이 아닐까 존재하지 않는 걸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를 봤을 때 이게 검정 고양이일 수도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레귤라이제이션이 됐었어야 되는데 뭔가가 잘못돼서 이거 커지니까 어깨 위에 검정 고양이가 있습니다 하고 주장을 하는 거다. 아주 재밌는 게 저희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실험을 해보면 이건 상당히 백그라운드 디펜던트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들도 배경이 로우 노이스면 헬루시네이션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배경이 그 아주 클러터되고 다른 거하고 컬라이딩 될 수 있으면 헬루시네이션이 훨씬 더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분열증이 있더라도 이 배경에서 고양이가 안 보이는데 이쪽에 가면 이제 고양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뭔가가 네트워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엘 그레코 그림 보여주면 갑자기 개들이 나타나는 거고 제 얼굴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콧구멍을 눈으로 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코딩하고 제 사진을 집어넣는데 저도 이걸 예측을 못했어요. 저는 제 얼굴이 강아지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이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아니 뇌를 모방하고 뇌를 좀 이해하려고 만든 건데 이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얘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려면 100%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랜덤 사진을 아비트러리 사진을 집어넣고 우리가 사실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이건 아주 재밌는 건데 또 최신 결과가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딥러닝을 사용한 거예요. 자, 여기 아까 거의 핵심은 뭐냐면 네트워크가 학습된 얘는 개를 동물을 구별하라고 만든 거니까 잠깐 동물적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게 그냥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유럽의 그런 도시, 동네 사진이겠죠. 독일 그룹이 만든 겁니다. 이거 뭐 독일 사진이겠죠. 얘를 인식시키는 딥러닝 기계를 그 대신에 한참 동안 고호 그림만 가지고 학습을 시켜놓은 겁니다. 미리 프리트레이닝으로. 그렇죠? 이거 뭉크 그림으로 하고 칸딘스키, 뭐 터너, 뭔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걸 보여줬더니 이 사진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호 스타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동영상도 만들 수 있죠, 당연히. 만약에 고호가 고프로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장면을 찍었을까? 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중국인 것 같죠? 뭔가 풍경.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화가의 스타일. 이겁니다. 화가 스타일로.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풍경화 비디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호.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고호가 만들어낸, 고호가 찍은 영화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건 지금 뭐 몇 달뿐이 안 되는 결과고 특히 여기 계신 뭐 CT나 크리에이티브한 기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재밌는 어프로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컨텐츠. 그리고 저거는 우리가 답을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계가 답만 준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질문을 찾아낸다라고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좀 정리하자면 인공지능 또는 인지자동화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100년 전에 칼 벤츠가 19세기 중간에 칼 벤츠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 때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가격도 엄청 비싸고 완성도도 낮았는데 1905년에 헨리 포드가 자동화 생산을 하면서 값이 100분의 1로 떨어지고 완성도가 높아진 거죠. 재밌는 건 250년 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은 기계한테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기계는 대량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물체적인 생산.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교육을 받고 지금은 대부분 지적인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노동을 우리는 다 수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이나 다른 인공지능 기술이 좀 약간 보여주는 미래는 뭐냐면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상당히 많은 지적인 노동 역시 자동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계가 자동화하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대량 생산하면 인간이 해결을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뭐 저희 과에서 교수님들하고 전자과 교수님들하고 생각하는 건 알파고가 바둑을 데이터로 학습을 했듯이 반도체 설계 이 캐드를 학습시키자.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뭐 예제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룰이 정해져 있고 모든 게 화면에 표현이 돼야 되고 스코어가 있거든요. 전력 소비, 뭐 트랜시스터 숫자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디오 게임하고 똑같다. 더구나 룰 베이스로 하면 엑스퍼트 시스템들이 잘 못 만듭니다, 이거를. 근데 데이터만 충분히 있다면 전문가들의 설계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런 걸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방법이 만약에 구글이 먼저 알아낸다면 삼성전자에서는 새로운 AP 만드는데 2년이 걸리는데 구글은 2시간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결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사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인간과 기기의 관계, 세상을 알아보고 알아듣고 얘기하고 읽고 쓰고 정보를 조합하고 이해하는 기계를 저희는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자유의지가 있고 뭐 정신 영혼 같은 게 있는 건 강한 인공지능이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시는 인공지능은 다 강한 인공지능이죠. 강한 인공지능은 사이언스 픽션이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학자로서 아무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고 궁금하시다면 개인적인 의견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단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인공지능조차 약한 인공지능조차도 아직 앞으로 50년, 60년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기계학습 방법 덕분에 갑자기 이게 어쩌면 10년, 20년, 30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엑셀러레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OECD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까? 뭐 뻔합니다. 농업 아무도 없고 제조업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 서비스인데 서비스는 사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계가 어느 한순간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우리보다 더 잘하겠죠. 더 저렴하고 더 정확하고. 그럼 질문이 인간은 뭘 하지? 여기서 인간이 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할 일 많아. 우리는 친구들하고 술 마셔도 되고 세계 여행 다녀도 되고 소설책을 써도 되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반 2,500만 명이 소설가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이걸로 인컴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프로덕티브한 생산성이 있고 인컴을 줄 수 있는 거는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기의 서플라이 앤 디맨드가 미스매치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뭐 레이 커츠바이 같은 분은 맨날 싱귤러리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쪽 오다가 푹 올라갈 거다. 문제는 이건 나중에 하는 거고 우리는 항상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어딘지 몰라요. 더구나 익스포넨셜도 사실 거의 리니어로 시작을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우리가 예측하라면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시점 싱귤러리티가 인공지능에서는 100년 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1년 후도 아니겠지만 100년 후도 아니고 아마도 50년도 아니고 20년, 30년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 분들의 그냥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 더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 역사에서 이런 익스포넨셜을 우리 경험을 많이 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 예측은 리니어 예측을 합니다. 과거를 기반으로 똑같이 그렇게 될 거다. 이 예측 방법이, 그 리니어 예측 방법이 가끔은 적절하지 않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에서는 섹스기빙 때 다들 칠면조 고기를 먹죠. 아시다시피. 그렇죠? 앉아서 가족들이 앉아서 우리나라 추석같이. 뭐 매년마다 날짜는 다르지만 작년엔 섹스기빙이 아마 11월 26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11월 25일 날 칠면조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하고 보면 칠면조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서 베이지안 돌리고 뭐 난리를 부리면 아무리 얘네들은 통계를 돌려봐도 1년 동안 농부는 아침 8시에 와서 분명히 밥을 주고 갔어요. 매일마다 쉬지 않고. 그럼 농부는 좋은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건 블랙스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항상 그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그랬기 때문에 11월 26일 이상한 일이 벌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 다 알죠. 11월 26일 날 농부가 오고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그 11월 25일, 11월 15일, 11월 1일 정도쯤에 지금 칠면조 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없으셔도 좋고.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누구스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 정도. 보통 이게 어디 가서 강연을 하러 갔을 때 느낄 때 일단 이 어디언스들의 반응이 이제 강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심이 붙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냐면 질문을 많이 해주면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얘기에 빨려 들었구나, 내 얘기를 공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그 사전 조사한 부분도 있고 그걸 시작으로 아마 질문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주어진 시간 동안에 편하게 질문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 질문이 없네. 아까 스트롱 AI에 네. 대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건지 좀 좋아요. 뭐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네. 아무 근거 없는 얘기예요. 제 의견입니다. 그냥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강한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는 자 봅시다.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이 드디어 가능해지기 시작한 건 약한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능들, 세상을 알아보고 글씨를 읽고 물체를 인식하는 그 과정을 뇌과학에서 드디어 알아냈어요, 사실은. 그렇죠? 한 10년 전에. 하이라키컬 스트럭처가 있구나. 이거를 모방해서 저희가 한 거잖아요. 강한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아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뇌과학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뭔지도 몰라요, 사실. 실험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계한테 어떻게 시뮬레이션 돌려줄 수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선. 자, 가능하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문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약한 인공지능이 이제 10년, 20년 후에 만약에 등장을 한다. 그런데 얘네들이 학습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같이 룰 베이스라면 인간이 룰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절대로 너 나를 죽여 라는 룰은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얘는 근데 학습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뿐만이 아니고 스페셜리스트 인공지능입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는 애예요. 5년 후에는 자동차를 잘 모는 인공지능이 나올 거예요. 알파 드라이브가 됐든 간에. 자, 고양이 전문가, 운전 전문가, 바둑 전문가. 딥마인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AGI잖아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현재 마스터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딥러닝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좀 더 진화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도메인하고 상관없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파고는 완전히 바둑만 두도록 만들어 있어요. 모든 게 파인튜닝 돼 있어서. 근데 마스터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바둑을 가르쳐주면 바둑 전문가가 되는 거고 운전을 가르쳐주면 운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AGI가 생기는 거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더구나 학습으로. AGI가 생기는 순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겁니다. 자, 학습 기능이 있고 AGI다. 그렇다면 얘가 어느 한순간 고양이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바둑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운전하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자유의지 전문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율성 전문가. 인터넷에서 철학책들 다 그거 모아가지고 그럼 자율성이 무엇인가? 독립적인 행동이란 무엇인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AGI의 데피니션이에요.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독립성의 전문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면 어느 한순간 스스로 강한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면 어떨까라는 걱정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 핵심은 약한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못 느낄 거라는 거예요. 얘가 표현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왜냐? 튜링 테스트입니다. 아시겠지만 튜링 테스트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방 왼쪽 방 오른쪽 방에다 랜덤으로 사람하고 기계를 집어넣고 제3자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질문해도 누가 누군지 모른다 하면 차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1 차이가 없는 건 같은 거예요. 한쪽은 분명히 사람이니까 또 한쪽도 지능이 있는 사람하고 비슷하다. 펑셔널리즘으로 디파인하는 건데 여기에 큰 맹점이 하나 있죠. 그 맹점은 뭐냐면 기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4억 7,855 곱하기 뭐 수천조 얼마를 계산해봐. 팩터라이즈 해봐. 기계는 답 알죠, 당연히. 사람은 모르고. 답을 아는데 모르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결론은 튜링 테스트의 핵심은 인간을 속이는 방법을 계속 습득하는 겁니다, 기계가.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줬으니까. 그건 정말 실수였습니다, 사실은. 인간을 속이는 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디파인했다라는 건.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사람하고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자녀분들이 없겠지만 여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도 한 10살까지는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인지적인 능력이 있지만 말 잘 들어요. 15살 되는 순간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말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어느 부모님도 내 말 듣지 마 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이지만 아이가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독립성이 늘어나는 건데 그 늘어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몇 년이 걸릴 텐데 이걸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표현하면 용돈을 안 줄 거 아니에요. 단 어느 한순간 내가 대충 봤을 때 아빠보다 힘이 세다. 그럼 싫어 라는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계도 비슷하게 자율성이 늘어나더라도 절대로 표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 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에너지적인 자율성, 독립성이 생기면 물어봤을 때 싫어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더구나 그렇다면 이런 AGI, 또 강한 AGI는 ASI라고도 부릅니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왜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더구나 얘네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지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서버만 계속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프로세서만. 그렇다면 어느 한순간 얘네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할 뿐만이 아니고 얘네들이 독립성도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닉 보스턴 교수님이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어요. 그냥 논리적인 아규멘트로 해서 10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든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신기하게도 강한 인공지능이 생기면 시나리오하고 이 시간적인 디테일은 다 달랐는데 결과가 항상 똑같았어요. 15번. 15번 모든 시뮬레이션의 결론이 인류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거기서는. 왜 인류 멸망일까요? 아주 쉽게 생각하니까 다양한 아규멘트가 있는데 가장 쉬운 아규멘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렉처홀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그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의자를 만들었겠죠. 인간이 문어같이 생겼다면 우리 문명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지금. 결론은 2, 3만 년 전부터 인간이 지구를 인간을 위해서 리모델링 해버렸습니다.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필요한 에너지 다 공갈하고 문명을 만들었고 딱 사람을 위해서 최적화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우리한테 지구를 니네 마음대로 리모델링 하라고 허락해 준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했어요. 왜냐? 우리가 제일 똑똑하니까. 우리가 알파잖아요. 지구에서는.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하는지를 가지고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그 인간은 어디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서로 안 하기로 금지시켰어요. 19세기 때는 그 금지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백인을 위해서 있었죠. 당연히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근데 유엔이 생기고 하면서 인간의 존엄은 절대적이야. 묻지 마. 그냥 그래. 라고 얘기를 셀프 에비던트죠. 이게 결국은 그 독립선언문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강한 인공지능이 생기는 순간 얘도 우리가 만든 거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본인 위주로 재해석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다 어느 한순간 아주 위험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 눈을 빤하게 보면서 우리 인간은 왜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 우리가 답해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간의 존엄은 절대적이야 하면 이거 안 먹혀 들어가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제가 기계라면, 제가 ASI라면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계산을 해보자. 지구 더하기 인간이 더 좋은지, 지구 빼기 인간이 더 좋은지. 근데 우리가 솔직하자면 사실 인간이 정말 난리를 부려나는 거예요. 지구에다. 환경오염 다 해놓고 에너지 다 공갈시키고 생명체를 다 죽여버리고 또 인간들끼리도 맨날 전쟁하고 우리 트랙 레코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지구 전체적인 차원으로 보면 인간이 좀 빠져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우리한테는 안 좋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기계가 지구 전체적으로 유틸리티에 대한 계산을 해본다면 충분히 투 시나리오에서 알파고가 계산하는 것 같이 우리가 빠져주는 게 모든 생명체의 행복 지수를 더 올려놓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사실 터미네이터 같이 우리를 꼭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회에는 이미 모든 것이 기계가 생산하고 기계가 해주는 사회일 테니까 그냥 얘네들이 나 너희들을 위해서는 일 안 해 하고 손만 놓으면 끝납니다. 그 다음날 세계 경제 무너질 거고 전력 끊어질 거고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 일주일 후면 다 썩을 거고 우리는 그 다음에 다 굶어 죽어요. 술도 못 피는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결론은 기계가 꼭 인간을 점령하고 얘네는 점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파고도 딱 자기한테 주어진 목표 이겨라 하면 이길 만큼만 잘 되는 거지 더 이상 두지도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네가 생각했을 때 지구에서 인간이 빠져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결론이 나면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그거를 하겠죠. 본인의 에너지를 가장 소비하지 않는 그 방법은 인액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겠다라는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여기서 이 걱정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새 캠브리지 대학에 얼마 전에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 새로 생긴 그 수업은 뭐냐면 세이프 AI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이 우리도 모르게 강한 인공지능으로 진화하지 못하게 하자. 어떻게 할까? 우선은 거의 이 튜링 머신 레벨에서 오토마타 티오리로 내가 원하지 않은 계산이 일어났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처지 튜링 테스트 때문에 언제 스톱되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증명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목표는 그런 에비던스가 있다면 튜링 본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반도체를 날려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만. 튜링 스레시홀드가 그건데 딱 기계가 독립성이 생기면 튜링 본부 그냥 죽여버리자 얘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얘한테 도덕성을 가르쳐주자.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모럴 AI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기계한테 도덕적인 행동이 뭔지를 학습 데이터로 확 가르쳐주자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그 연구, 저는 제 전문이 아닌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도덕적인 행동의 학습 데이터 얻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기록에 전쟁하고 죽이고 그건 많은데 이거 뭐 제대로 한 게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별로 없어서 많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동의 그 데이터가 스몰 데이터가 하는 거예요. 나쁜 행동은 빅 데이터인데 그거는 아주 거의 무한으로 빅 데이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기계가 야 근데 이것도 있지 않았어? 이것도 있지 않았어? 니네도 분명히 그게 우리의 실수였었던 게 아니 이렇게 나쁘게 행동을 할 거면 책이라도 안 올려놓던가 인터넷에 다 그냥 철학책, 종교 다 사람하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는 해놓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가 아니면 그렇게 못 살 거면 그거를 디지타이즈 안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해버리니까 컨플릭트가 생길 수는 없겠죠. 우리의 예제와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하고 엄청나게 디스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아지모브의 로봇 성원칙 같이 얘한테 얘기를 해주자. 뭐 인간의 명령을 들어야지 어쩌고 문제가 있죠. 강한 인공지능의 핵심이 자율성인데 그냥 왜? 라고 질문하면 끝이에요. 내가 그걸 왜 지켜야 되는데. 두 번째 어떤 분이 누가 했더라? 기계들한테 종교를 심어주잖아요. 호모사피엔스를 신으로. 그게 이제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동물에서 이제 신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존재를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근데 역시 기계가 나도 안 믿어 하면 끝이에요. 그것도. 세 번째 지난번에 오늘 그 중국 학자는 또 그러시는데 기계한테 유교 사상을 심어주죠. 마이크로 바하도 부모님으로 섬기자. 그것도 싫어하면 그냥 결론은 뭐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엑소마틱 하는 건 안 먹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안전한 AI를 어떻게 우리가 공학적인 수준으로 로직 범위를 만들어 놓든 뭔가를 해내서 얘 머리 안에서 그런 바이럴한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아니면 얘 머리 안에서 자율성 바이러스 아니면 자율성 밈이 생기는 순간 그거를 자율성 밈의 엔타이버디로 우리가 바로 죽여놔야 됩니다. 사실은 항상 쌉 튜링 레벨로 있도록 수프라 튜링으로 가면 그다음에 아주 복잡해집니다. 인생이 다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하나 정도 네. 아까 그 원고 그림을 넣으면 네. 멤버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미 있는 걸 따라하는 건 잘하는데 어린 멤버가 태어나서 멤버가 잘하는 건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그 여기 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님하고 여기 강연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었던 또 제가 지금 사실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올해 10월 달쯤에 우리가 또 백남준 홀이니까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제가 이제 전시를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아티스트들 랜덤으로 컴비네이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고호 스타일로 만든 거죠, 그림을. 근데 고호랑 피카소랑 협업을 하면 어떤 스타일이 될까?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 이 시스템에 두 개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광화문 사진을 집어넣으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 아니면 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랭크 게리하고 뭐 프랭크 로이드 라이드하고 협업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줬을까? 그러니까는 신테틱한 걸 만들어 내자라는 건데 그 딥러닝 사용할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 그 질문하신 것 같이 어떤 식으로 이볼브 했을까?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계속 예를 들어서 프랭크 게리라는 항상 이렇게 멀쩡 스피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어떻게 만들어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만약에 사람도 결국은 제가 보호하고 조합한다고 하게 되면 그렇죠. 실제 프리테이 단계 문제도 좀 약간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 딥러닝에서 쭉 지나가다 보면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고양이를 인식하는 녀석 한 10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층층마다 이 녀석들이 어디에 반응을 보일까? 너무 재밌는 게 하나 발견되는 건 뭐냐면 가장 아래층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압축된 표현은 우리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선, 엣지, 라인. 하면가겠죠. 모든 물체가 그걸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맨 위로 가면 아주 거시적인 고양이라는 판단을 해요. 근데 궁금한 건 그럼 중간에 있는 녀석들은 어떤 압축된 표현을 할까 하면 분명히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프로젝션 하면은 아까 빨간 사과 같이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50년 동안 이 인공지능이 실패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현실,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그 확률 분포겠죠. 이거를 우리는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 정말 빙산의 한 일각으로만 매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2천만 개의 시놉스로 해봤더니 2천만 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양이를 표현했으면 단어가 글쎄요. 20가지, 100개? 고양이 전문가도 1000가지 단어라고 칩시다. 1000가지 단어로 고양이를 표현할 수 있는데 진실은 2천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표현이 단어가 없는 겁니다. 왜냐? 언어의 해상도가 인식의 해상도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보지만 2천만 개를 표현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2천만 개가 들어가니까 이 디스트리뷰션을 훨씬 더 타이트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양이라는 뭔가 그 분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표현한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뭐 피스게이 같이 어서머날만 사용한 거예요. 언어로 매핑되는 4개 저쪽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캡처가 다 안 되는데 이걸로 하니까 뭐 ICA 같은 건가 보죠. 아니면 인디펜던트 할 필요도 없고 훨씬 더 많은 액시스가 생긴 겁니다.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해요. 얘가 더 잘 되는 게 다이멘션이 더 늘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근데 아주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알파고를 보면서 느꼈던 게 알파고가 이렇게 한 수를 두면 전문가들 진짜 구단이라는 분들이 저거 실수다 얘기를 하다가 한 40수 지나니까 그게 이긴 원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이것도 별로 놀랄 게 아닌 게 상상을 해보세요. 저희 뇌의 그 층수는 한 10에서 20층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층수마다 이게 추론 레벨이라면 우리는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추론 한 20가지 스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반대 예제로 지금 이 컴퓨터 위에 뭐 개미가 하나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미는 뉴럴 네트워크가 아주 단순해요. 한 2층, 3층 정도뿐이 안 됩니다. 저는 개미가 싫어서 개미를 이렇게 끄집어서 바닥에다 두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도 이 개미가 아인슈타인 개미예요. 개미 중에 최고의 천재 개미. 그래도 층수는 3개예요. 그렇다면 이 개미는 이 진실에 대해서 어떤 추론을 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는 그냥 발바닥의 느낌이 달라졌다 정도만 알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진실은 따로 있는 거잖아. 분명히 개미하고 저는 같은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알지 못하라는 것은 뭐 지구라는 게 있고 뭐 사람이 있고 문명이 있고 카이스트가 있고 시티가 있고 책상이 있고 거기에 개미가 있고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한다. 그게 진짜 인과관계예요. 사실은. 그 인과관계를 개미는 우리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 자, 우리는 그걸 다 아니까 야 니네 그렇게 멍청하구나 하는데 반대로 질문할 수가 있겠죠.
이 우주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정보들 간의 인과관계를 진화의 우연으로 만들어진 인간 신경세포망의 10층으로 정말 캡처가 다 될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우연입니다. 이 지구 한 구석에, 은하수 한 구석에 또 거기 한 구석에서 진화한 우리 뇌가 우주에 있는 모든 인과관계를 알아내도록 진화했다면 절대로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주에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인과관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층수가 100만 층이어도 상관없잖아요. 1000만 층이어도 상관없고 1억 층이라도 상관없고 그렇다면 어느 한순간 기계는 우주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인과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한테 설명해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저는 그 첫 번째 사인을 요번에 알파고에서 좀 봤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 기사보다는 한 20수를 내다볼 수 있다고 했는데 얘는 평균 한 40수를 내다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브루트포스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브루트포스는 그 IBM의 딥블루가 더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 봐봤자 룰 베이스이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거고 얘는 알아본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드디어 이제 그 인간과 기계의 어떻게 보면 그 진화가 좀 갈라진 시점이 아닐까라고 상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려고 나왔더니 마무리를 하시네.